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12월 1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임 꼭지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그 터키, 지금 튀르키라고 불리죠. 터키의 건국 설화, 우리 단군 신화 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우리 사실 단군 신화는 지금 뭐 옛날 단기 할 때도 보면은 서기의 기원전 2300년 뭐 이렇잖아요.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의 이야기고,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대충 그 시기에 정말 나라가 성립이 됐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터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기원 후 뭐 3, 400년, 500년 요때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한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봤는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하고. 예. 자, 특히 기원 실화, 설화. 예전에는 간단하게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마침 좋은 영상을 만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아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기록 시대에 남아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지금 터키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자, 터키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터키는 알타이 산맥, 중앙아시아 중앙에서 시작됐다. 그들이 있던 그 당시는 전부 다 뭐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여기도 그런 게 많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요와의 경쟁, 또 그들의 역할을 이제 이미 서기 3, 400년이 3, 400년, 500년이 되면 이미 분업화가 더 됐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은 아마 광산업이나 야철업에 종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 생산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밀려서 박해를 받았던 것 같고, 이건 제 추정입니다. 마지막 유일한 생존자가 암늑대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암늑대와 교접을 해서 아들을 열을 낳았다. 그 아들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 속했던, 제가 최근에 또 소개해드렸던 아바르 제국을 뒤집어 엎고, 아바르 제국은 지금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 말갈, 뭐 당연히 이제 동북아의 출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진출했고 유럽까지 진출했던 그 아바르족을 밀어내고 현재 터키에 시작이 됐다. 그게 이제 곡터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곡터크.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설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예, 예. 늑대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 이제 중앙아시아나 뭐 고대 전반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단군 신화에 보면 공도 나오고 뭐 호랑이도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네, 네. 자, 그랬던 건데 그 당시 인간이 동물보다는 육체적으로 약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 궁금하다기보다 신선한 것은 늑대를 지금 터키어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지금 터키어는 원래 터키도 유목민족이었거든요.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초원지대에 있다가 큰 계절 저기 뭐야 기후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뭄이 했든지 아니면 겨울이 너무 추웠든지, 그래서 여러분 몽골에 관심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뭄이 오래되거나 겨울이 너무 심우면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 이제 먹일 풀도 없죠. 사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이동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아나톨리아로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쫓겨갔다. 기후 때문에. 음.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페르시아 지역하고 막 섞이면서 아랍화됐다. 원래는 뭐 종교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분성할 때는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아나톨리아 반도 현재 정착민으로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해서 이슬람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현재 우리의 몽골 이런 데하고 유형이 되게 깊은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형제 나라라고 그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늑대를 고대 터키어로 보루라고 부른대요. 보루. 네, 늑대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설화에 따르면, 신화에 따르면. 근데 우리는 보면은 신라도 그렇고 뭐 고구려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고 저기 가야의 신화도 탄생 신화도 보면은 우리는 아래서 왔어요. 아래서. 이게 의미가 커요. 즉 우리는 새의 자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소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새는 우리의 천신 사상에서 지구와 즉 인간과 하늘을 연결하는 전령이에요. 메신저. 자, 그런 면에서 약간의 깊이 차이가 있다. 특히 설화와 뭐 이런 터키를 뭐 비하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알, 거기는 늑대다. 인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알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이라는 단어는 늑대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오래된 단어다. 전 세계의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대륙, 유럽 빼고는 뭐 심지어 유럽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터키의 건국설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단군 신화가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이미 설화 자체에 보면은 주변에 자기를 지배하던 민족이 있었다는 게 나와요. 근데 본인들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밀렸다가 초자연적인 존재인 늑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 이런 게 이제 골자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우리의 단군 신화는 당연히 한 2500년, 3000년 그보다 더 전이죠. 터키에 비해서는. 우리는 문명이 전달된 거예요. 터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늘과 사람도 아니고 동물과의 만남으로 돼 있어요. 자, 그죠? 하느님하고 곰하고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 그죠? 특히는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알아볼 수도 있고 그 연혁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특히 설화의 기반을, 신화의 기반을 두더라도 특히 역사보다는 훨씬 오래됐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과 동물과의 만남의 결과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단군이잖아요. 이거는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생각입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사람의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땅을 교화해라, 지구를. 단군신화도 똑같아요, 그림이. 네. 그래서 그걸 따랐잖아요. 호랑이도 그 뜻을 원했고, 곰도 그 뜻을 원했지만,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곰이 해냈고 곰이 그 기회를 부여받았다. 우리가 훨씬 구체적이고 그 당시 상황을 더 잘 보여줘요. 신화라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전달이라는 게 있고 아주 고급 문명이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우리 지역 사회에 전파됐다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지역 사회에 대표되는 것이 그게 늑대도 있을 수 있고 뭐 곰도 있을 수 있고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리그전을 했는지 토너먼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주자가 둘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부족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골마다 부족들이 다 달랐고 그들의 생활 거점은 되게 좁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섬진강 건너가면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문경 세례 넣으면 또 달라지죠.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넓은 그 만주벌판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자, 그래서 그때 결론은 그 단군 신화가 말하는 결론은 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곰을 추종하는 토템으로 삼는 뭐 곰을 추종하는 곰의 특징을 가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족이 새로 전달되는 운명하고 코드가 맞았다. 그래서 현재 조선, 고조선 그리고 우리 한반도 세력의 중국과는 뚜렷이 다른 이 세상 누구와도 다른
그 뚜렷함의 기둥이 되었다. 예, 근데 그들만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 호랑이, 늑대, 그 외에다 다른 동물들, 그걸 했던 부족들은 반개로 자리 잡았다. 주주가 힘이 있을 때는 복속됐다가 힘이 없을 때는 풀려서 막 날뛰었다. 주인을 물기도 했다. 그러다가 저 유럽까지 가기도 했다. 훈족, 아바르족, 특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비유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곰과 호랑이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곰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곰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호랑이가 곰을 잡아먹어요. 즉 무력으로는 호랑이가 세요. 네. 우리 거란, 몽골, 훈족, 발갈족 다 같은 사람들 다른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란족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무력으로 날뛸 때는 동물적으로 곰을 이깁니다. 주주를. 그렇지만 곰이 이것을 이기는 이유는, 곰이 주주가 된 이유는 의지가 있고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인내심이죠. 그 뜻을 지키겠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곰이 주주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곰. 자, 곰은 어떤 단어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가야, 카라, 이 단어랑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저 이집트까지. 저 금 따는 거예요. 신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곰, 호랑이 토템을 모시는 그런 부족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던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은. 곰이 원래 일기에 돼 있었어요. 검은색이기 때문에. 우리 좀 곰국이죠. 곰국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걷어먹였더니 그 흙이 진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생기 있게. 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국이니까. 신의 음식이다. 그래서 곰국이죠. 카라. 그거는 단지 유라시아 대륙뿐만이 아니라 옛날 초기 문명이 발생했던 모든 지역에서 검은색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물이 선택이 됐다. 즉 어떤 좀 야만 민족들은 힘은 훨씬 세고 난폭하지만 뜻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수천 년을 거치면서 지금 남한이나 땅에 우리가 묶여 있는데, 거기서 그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섞임이 있죠. 섞임이. 터키도 이야기해요. 터키 탄생스라이스도 수천 년 뒤에 터키 탄생스라이스도 터키라는 문화적 아이덴티티, 언어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터키라는 이름 하에 묶여 있지. 그 엄청난 방대한 지역에 있었는데 인종이 같을 리가 없다. 물론 주류는 처음에 몽골인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곰의 뜻에, 또 곰이 따랐던 뜻에 동감을 하고 그 체화를 시킨 사람들, 우리 문화적 DNA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는 실제로 못 느끼지만. 그래서 뜻이란 단어가 참 좋거든요. 좋은데 그 뜻의 의미가 뭐냐, 나의 의지냐. 뜻은 뜻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양의 여백미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좀 젊을 때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세상에 명쾌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떳떳함. 너 떳떳하냐?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어요? 떳떳하면 다 아시죠? 그 떳떳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뜻에서 온 거예요. 뜻을 확실하게 가졌다. 떳떳하면 내 느낌 있죠. 주위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걸 돌파할 수 있죠. 좀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난 편안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죠. 여기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력이. 그게 뜻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뜻이에요. 또한 그렇게 가지면 우리가 따뜻한 목욕탕에, 온탕에 들어가게 되면 뜨뜻하고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편안함하고 달라요. 뜨뜻한 것은. 그죠? 네. 자, 그렇게 뜻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저는 이게 우리의 매력이고, 잠재력인 것 같아요. 뜻을 정의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관찰함으로써 알게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최근에 썼던 건데 이 보면은 이제 불이 아까 그 고대 터키어로 늑대를 보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쪽에서 어디 나왔을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알타이에서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알타이가 뿌리가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알타이에서 시작된 문명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다 갔다 했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흔적을 찾아보면 지금 이제 바이칼 호수 있는 저 부분이 지금 러시아에서 브리야트 공화국이에요. 여기서 야트나 트는 덜이에요, 덜. 우리말하고 진짜 비슷하죠. 부리아들이에요, 부리아들. 케레이트는 케레이들이에요. 저는 저게 고리국의 어머니였다고 보거든요. 고리국은 뭐가 됐습니까? 고려가 됐어요. 고려도 사실은 고리로 읽어야 된다는 표현이 많죠. 고구리도 옛날에는 고려, 고리예요. 구자는 뭐 고조선 할 때 고자랑 같은 뜻이에요. 자, 저 지역에서 몽골족이 나왔다. 예? 요하강 상류. 그게 탕리국도 거기 있었다. 탕리국은 뭐냐? 우리 부여, 고구려 전에 부려, 죄송합니다. 부여의 예, 뿌리예요. 자, 이래 보면은 국자를 특자로 바꾸면 다 말이 돼요. 여러분, 그 호주 밑에 보면 타스메니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 육지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청동기 문명까지 가진 인종들이 거기 들어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바다로 쪼개지면서 고립되기 시작하고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가들이 가지고 있던 문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석기 문명으로 돌아갔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정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립화되는 부분, 갈라파고스화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한때 번성했다가 원래로 돌아가면은 과거 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에스키모나 시베리아 쪽이 옛날에 무서움에 밀려서 쫓겨서 도망갔던 그 부족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게 베링해를 건너서 인디안까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아메리카까지 간 거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뿌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케레이트라는 부족이 있는 거고 이제 케레이고 뭐 고려고 고리고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저게 좀 그렇게 보거든요.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들은 고립됐죠. 네. 큰 물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죠. 즉 그 말은 우리가 부여라는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들었습니다. 중국 역사학자가 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이. 예. 가야 근처 가야에 속했던 뭐 아라가야의 가야 전반의 주요 세력들이 이제 부여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터키가 본인들이 알타이 산맥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그 불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쓰였다. 우리 지명에도 있다 그게. 그래서 곰, 호랑이, 늑대들이 있었겠다. 사실 신화랑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게 늑대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체성의 성립이라는 것이 인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몇 번 드렸고, 그게 문화죠, 문화. 그 대표적인 게 언어죠. 그리고 그들이 성립됐을 때 뭘 기치로 내거느냐, 내가 누구를 추종하겠느냐, 그리고 그 행동으로 뭘 보여주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 색깔이 결정되는 거죠. 예, 우리 쪽인가? 저쪽인가? 예. 자, 또한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문화적 DNA로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가 향후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그들이 어느 계열인지가 분명치 않은 그 세력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북한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중요 본선 진출 경기를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어디를 지원하겠느냐, 어디를 응원하겠느냐. 거꾸로 말해서 북한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남한하고 일본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월드컵 진출하기 위해서. 아니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다. 남한하고 일본하고. 북한 사람들이 어디를 응원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발해가 아마 일본에 보낸 국서 같아요. 발해국왕 대무예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고구려의 옛틀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개성하였도다.
이겁니다. 예. 그들의 지도자도 말갈이고 그들의 국민도 말갈이지만 그 전에 말갈은 아까 반개의 부족으로서 고구려의 혜택을 입었고 그 이전에는 부여, 그 이전에는 고조선의 혜택을 입었고 그걸 기억하는 세력이 고구려를 건국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세력들은 튕겨져 나가서 아바르족이 됐든 훈족이 됐든 몽골족이 됐든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의 뿌리다. 같다. 우리 피 속에도 이 사람들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다. 오랑캐가 아니다 당연히.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예. 자, 또 하나는 좀 상징적인 사진에서 뽑아봤습니다. 훈족, 아바르.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훈족과 아바르족 몇백 년을 지배했잖아요. 거기를. 사실은 로마 제국을 억누르면서. 예. 그래서 그게 공포심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우수한 서양인들이 동양인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했을 리가 없다 해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거죠. 연구도 미비하고 우리는 그들의 시각을 세계사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잘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말을 타고 비늘 갑옷을 입고 전격전을 통해서 유럽을 휩쓸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였죠. 우리가 많은 걸 남겨놓고 봤죠. 그게 유럽에서. 그 대표적인 게 신화화된 게 이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이 그림 속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유니콘의 특징이 뭡니까? 뿔이에요. 뿔. 예. 유니 하나, 콘 이 뿔이거든요. 유니콘 뿔이 하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고구려 벽화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 말이 있어. 유니콘은 뭐냐? 말상투다. 여기가 흔들리고 흩날리는 것을 이 부분을 잡아줬다. 상투처럼 틀어서 묶었다. 세웠다. 보시죠. 삼각형 다. 유니콘이랑 똑같죠. 자, 이게 유니콘 풍습을 말해주는 것은 고구려, 그리고 훈족, 아바르족, 터키족 기병들 말을 오래 타보니까 말이 불편해한다. 전투력에 손상을 준다.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걸 묶었다고 저는 봐요. 묶는 김에 예쁘게 하자. 이렇게 뿔처럼 된 거죠. 이걸 처음 본 말탄 무사를 처음 본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랐던 것이고 이게 유니콘으로 정착됐다고 보는 겁니다. 설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설이에요. 절대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유니콘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됐다, 성격은 어떻고, 그 모든 것은 유럽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진이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켄타우로스, 센타로, 센타우루스 이렇게도 표현되는 건데 반인 반마죠. 이거를 많은 연구자들이라기보다는 일부 연구자들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맞다고 봐요. 예, 유니콘을 봤던 시점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본 게 뭐냐? 사람이 말을 탄 걸 처음 봤을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유럽에서 훈족이 들어왔을 때, 그죠? 예. 근데 막 비늘 갑옷을 막 입고 있어요. 예. 거기에는 여자 장수도 있었어요. 훈족 시절만 하더라도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뱀인지 사람인지 말인지, 말에 사람이 탔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일체화돼 보였어요. 말도 갑옷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우리 고구려 철갑 기병처럼. 그러면서 활을 쏴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걸 그들의 상상력으로 신화화 시킨 게 켄타우로예요. 말을 타고 있죠. 위는 사람이죠. 원래는 말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활을 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활을. 이게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유럽에서 해결했어. 이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더 알려지게 되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터키에 그 시설하러 다시 옮겨가 보면은 저는 이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를 정형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터키가 3, 4, 500년 AC 그러니까 기원 후
그때 터키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평원에서 아시아 대륙의 저기 스텝 지역, 평원 지역에서 초원 지역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철학. 그걸 탱그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탱그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적혀 있죠. 곡 탱그리.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여기서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곡자가 제가 위키피디아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곡자가 터키를 일으켰던 곡터크가 지금 터키의 기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서기 400년, 500년 요때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우리 고조선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0년 정도 뒤진 것인데 그 곡자가 그 당시 아까 늑대의 자손 있죠. 그게 번성했을 때 그 족속 씨족의 성이었다는 거거든요. 성. 예, 이름 성 할 때 성.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구려의 성씨가 고씨거든요. 예. 우리 아마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잠깐만요. 담덕이에요. 성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담덕. 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고구려의 탄생이 더 빠르거든요. 우리는 기원 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터키는 기원 후, 300년, 400년, 500년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고리 부족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레이 부족, 케레이터, 그리고 고리국. 자, 그게 나중에 성으로 정착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거는 추가로 더 관련성을 찾아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탱글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탱글이 칸이 당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탱글이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늘 천자의 기원이 여기에요. 당군, 탱글이 칸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천황이에요. 하늘에 여러 개가 있고 그 하늘을 지배하는 여러 세력들 중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즉 땅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카간이 칸 중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칸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왕이에요. 왕중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에 보면 상감 있죠. 상감마마 상감. 예. 칸 중에 가장 높은 칸이다. 이런 뜻이고 왕칸도 같은 말이에요. 예. 칸 중에 왕이다. 대칸이 있죠. 우리 대감 많이 말 때 대감. 칸 중에 가장 큰 칸이다. 자, 얼마 전에 다뤘던 아바르도 우리 아버지의 어원이라고 제가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바르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리 환단고기도 나오는 말이죠. 옛날 고귀한 지배 집단의 이름이에요. 한 나라의 이름이 됐던. 같은 것 뜻이에요. 근데 이들 모두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늘로 올려서 거명을 한 것이 탱그리 칸이에요. 하늘의 왕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아바스나 카간, 상감, 왕칸, 데칸은 인간 세상이고,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센 이름이에요. 즉 나중에 이제 중국이 통일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이름을 짓죠. 천재, 천황. 지금 일본도 천황이 있지만 이 그들이 있기 전에 나왔던 이 아바르족, 터키, 또는 훈족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감히 하늘자를 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신성한 사회였던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 천자를 붙인다 나한테. 그것은 내가 하늘과 동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늘과 동격입니까? 아니죠. 인간이 오버하는 거죠. 벌 받을 수 있어요. 예. 지상의 왕에게 천자를 붙이는 거죠. 예. 교만한 거죠. 그 몇천 년을 우리는 몇천 년 전에 이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당시 가졌던 어떤 자부심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주변 나라들이 그걸 먹어줬기 때문에 당군이라는 명칭이 역사서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하는 이 수많은 칸들이. 그래서 이걸 말로서 추적을 해보더라도 당시 지금 서방 역사서에는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죠. 서방 역사서에서 동북아 역사를 다룰 때는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를 참고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되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 고조선이라는 명칭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 탱그리즘의 한 부분이, 이거는 중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늘의 왕, 탱그리. 우리 당부는 하늘의 왕 중의 왕, 그 레벨을 하나 더 높였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 몇천 년 동안 그런 이름이, 그게 부응하는 이름이 나오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 곱하기 뭐 5배, 10배의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던 훈족, 뭐 아바르,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 뭐 수많은 제국도 있었지만은 감히 천자, 탱그리자를 붙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탱그리가 있고, 땅은 누구냐? 우마이다. 예, 설명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이 태아들이 지금 자궁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위로 쭉 올라가면은 여신이 있습니다. 땅과 새 생명 점지의 신이에요, 우마이가.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 전역에 땅의 신이다. 지구의 땅의 신이다. 생명을 탄생시킨다. 태양은 기운을 주지요. 엄청나게 자연과학적입니다.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키웁니다. 보동 안에서. 하늘과 땅 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터키는 3, 4, 500년이고 우리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거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터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수용했다고 봐야 돼요. 터키가 이것을 창조해낸 건 아닐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본 터키 화면에 나오는 우마이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우마이는 태아를 머금고 있고 달마다 내어놓는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 위에 조각달 보이시죠? 네. 저게 지금 특히 국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달은 음이거든요. 태양은 양이고, 태양은 뭡니까 그러면? 태양은 지구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는 그걸 이제 규격화 시킬 때 천지인 삼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중국 철학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달이 나왔다는 의미를 보면은 이게 여자들의 월경하고 똑같아요. 태아를 우마이가 머금고 있다가 한 달에 하나씩 내보내는 거예요. 월경이죠. 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거리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책거리 하듯이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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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냈다. 과업이죠, 과업. 매달 과업이죠. 야, 이게 정말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예, 이게 땅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은 탱그리. 그 힘을 받아서 우마이가 생명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여기에서 우열 관계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대체품이 없어요. 우리 인류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평등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본 사상이에요. 철학이고. 자, 볼게요. 엄마는 우마이. 자, 이건 우리 생활 속에 저 다리가 살아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겁니다. 예. 우리는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생활 속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를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관관계를 느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가족 사진이에요. 가운데 꼬마가 접니다. 우마이, 땅의 신이 엄마예요. 오마이, 어머니, 어머니, 이렇죠? 크게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엄청나게 역사가 깊을 것이다. 지금 언어학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제 교통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어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아바이, 신령한 사람들 중에 귀족계급, 즉 제사장 그룹이라고 저는 봐요. 아바이라는 뜻이 이거 분명히 하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탱글이 바로 밑에서 인간을 다스리는 그룹. 즉 아바이가 자꾸 확장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당군이라고 한 거죠. 하늘의 왕으로 격상시켰던 거죠.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감히 누구도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던 하늘의 왕,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 동양 사상에서는 아버지를 해라고 보고 엄마를 달이라고 보는 거죠. 그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생명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라는 생명의 이름은 알라다. 지금도
지방에서 그런 말 쓰죠. 얼라, 알라. 일부러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금 요새 문제가 많은 서아시아에 가보면 전부 다 알라, 알라 하죠. 알라 어쩌고 저쩌고, 알라 어쩌고 저쩌고, 알 어쩌고 저쩌고. 자, 옛날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계통으로 보면 L자로 많이 들어가 있죠. 천사를 뜻하는 접두어로서. 이스라엘의 L도 거기서 온 거예요, 사실은. L도. 앞에 붙었다. 아랍 사람들은 앞에 붙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붙였어요. 가브리엘, 이스라엘. 이게 이 R입니다. 천사라는 뜻이 신성한 존재. 우리한테는 뭐 당연히 알고 있죠. R이랑 RE 더하기랑. 그래서 신과 함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알맹이, 알짜배기, CR, 예. 소갈머리. 그 R이죠. 핵심이죠. 정수죠. 하늘과 해와 달이 만나서 만들어놓은 새로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존재. 알라, 애기, 아이, 나의 다음 세대. 이것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철학적이다, 신적이다, 영성스럽다. 우리는 맨날 이 말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르는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주문을, 스스로의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부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철학 속에서는 우리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뜻은 인간의 교만함이 아닌 것 같아요.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와 달이 존재하는 이유,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간이 짧은 삶을. 예? 그리고 그 짧은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만들어줬던 우리 조상들을 공경하고, 또 우주는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뜻을 새로 좀 재조명하면서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책임을 저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화시킨 게 삼신할매라는 말이 있어요. 삼신이 나오죠. 예, 여기서 할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삼신은 원리는 전부 다 첨성학에서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즉 하늘, 달, 인간, 그게 우리의 세상을 이루는 기본 틀이다. 여기서 할매라는 단어가 정말 눈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너무 오래 살아왔지만 아주 과거에 인류 문명의 초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의 건국시라가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이미 남자가 우위를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고, 성경이 만들어지던 예수가 탄생했던 그 시기에도 이미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되잖아요. 물론 공경을 받지만. 근데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여자가 우위에 있었음을 많이 암시해요. 큰 결정을 할매가 해줘요. 여자예요, 여자. 예. 제주에 있는 설문할망, 제주도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마고에 대한 마고성, 마고할미. 그게 그 흔적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문명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에도 쓰고 있는 문명이 많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라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요 인물이 여성으로 등장하는 문명은 그 깊이가 깊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특히 문명을 보면은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있고, 자, 삼신을 기준으로 해서 목화 토금수가 우리 등장하죠. 예. 저게 이제 음양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체계화시킨 거죠. 예. 그걸 중국 사람이 했는지 한국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양오행, 우리는 지금의 말로 다 해석이 돼요. 음양은 뭡니까? 해와 달. 오행은 우리 지금 태양계에 있는 주요 별들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이 나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특징을 부여한 것은 그 5개의
행성이 우리한테 부여한 바다. 예,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 영향은. 거기에 의해서 당신이 태어난 시에 따라서 당신의 개성이 결정이 된다. 그게 이제 명리학의 기본이잖아요. 저는 뭐 명리학 그 기본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일주일을 맞는 사람이 누굴까 과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죠? 그게 음양 오행이거든요. 그대로. 해와 달, 네. 그 매분 그게 다르다. 하루하루마다. 여기에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되게 고도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예. 즉 점성술의 기초를 우리가 닦았다. 그게 우리도 아직도 남아 있고 아직도 이런 곤란을 겪으면은 뭐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시험을 보러 갈 때 점을 보러 간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가장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가는 게 이게 다 이거잖아요. 예. 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예전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 이게 아마 KBS 역사 스페셜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포항 인근에 암각화라고 그래요. 딱 보면 느끼시죠? 이게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를 하얀색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줘서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세 개의 은하수가 보이고 내가 있는 은하수에 배가 가고 있어요.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고대인들의.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고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50% 이상 우리나라에 있고 그 규모조차도 크고 촌락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삶 속에 고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전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전으로 쓰는 것도 있고 사람 무덤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데 유명한 고인돌 유적에 비해서는 우리는 신의 나라예요. 사람이 죽어도 고인돌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전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덤으로 썼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 상상력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별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에 이미 그 감수성이라는 게 대단한 거고, 저걸 경외함과 동시에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의 생활 속 철학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뜻 속으로. 우리는 죽으면 잘 죽어야 되겠죠. 좋은 일하고. 죽으면은 하늘에 가서 별이 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잘 살면은, 하늘의 뜻에 맞게 잘 살면은 죽어서 은하수의 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밝혀준다. 그래서 많은 후손들이 너를 쳐다본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별을 훨씬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이런 상상력을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내가 돈 벌고 싶은 거, 예쁜 이성, 아이를 사랑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거가 주로 이런 걸로 나타나던 시절이에요. 당연히 언어가 있기 전이죠. 죄송합니다. 문자가 있기 전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감수성 깊은 은유와 비유를 쓰면서 그걸 이미 나의 생활에 체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의 개념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예술 작품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하수라는 것이 강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은하수라는 명칭에도 미리 내죠. 미리 내. 예? 예. 우리 조상의 창작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 배를 타고 간다는 생각을 한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그리고 내가 뛰어내려서 별이 돼서 하늘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죽은 자의 영혼을 싣고 다시 하늘로 가서 영원히 반짝이는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